퍼트리샤 에반스. 언어 폭력. 일반적으로 언어 폭력을 인지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 쪽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는 변해야 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언어 폭력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할 경우 단언컨대 그는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꼬는 듯한 말로 피해자를 바보 취급한 뒤 상대가 그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 농담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파트너로서는 단순한 농담을 비아냥거림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처음 자기가 느낀 것이 진실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힘에는 두 종류, 영혼을 죽이는 힘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힘이 있다. 첫 번째는 외적 권력이고 두 번째는 내면의 힘이다. 외적 권력은 지배와 통제의 모습을 띠지만 내면의 힘은 상호 존중과 상호 참여의 모습을 띈다. 언어 폭력적 관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학대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대자의 세계관은 지배와 통제인 반면 파트너의 세계관은 상호 존중과 상호 참여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남을 제압해서 얻는 힘은 외적 권력이고 그것은 훔친 힘이다. 외적 권력의 세계에서는 힘을 행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자의 욕구는 흔히 질식의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질식의 두려움은 사실상 힘에 제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외적 권력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압당한다고 믿는다. 외적 권력의 세계에서는 윈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힘의 세계의 관계는 결코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면의 힘의 관계는 공유된 세상을 바탕으로 한다. 공유는 둘이서 하는 것이므로 둘 중 한 사람만 거부해도 공유된 세상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탄탄한 자존감과 삶의 과정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와 방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어 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도가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를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다.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주권을 빼앗는 말이나 태도를 보인다면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파트너는 상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내 의도나 말이, 행동이 그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걸 거야. 이걸 알려주기만 하면 상대도 화를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파트너는 상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자기의 감정 쓰레기인 도끼 오른 분노를 나에게 던지는 행위야. 그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말할 거야. 그의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이 파트너는 자존감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함 지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의 힘의 세계에 사는 가해자는 권력의 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가해자는 내면의 힘을 알지 못하며 안전함과 자기 수용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회피하려 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감정과 직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파트너의 따뜻함과 열린 마음을 거부한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이 취약성을 의미하고 취약성은 곧 죽음과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학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심리 조종이나 설득력 있는 깔아뭉개기로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깔아뭉개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학대 사실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식이다. 가해자는 파트너를 통제해야 하므로 상대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다고 동등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는 왜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볼 수 없을까? 평등함을 인정하면 그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녀에게 부탁해야 할 것이고 거절당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통제와 지배도 포기해야 한다. 통제와 지배는 가해자에게 권력과 안정감,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듯하다. 둘 사이의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피해자가 겪는 혼란은 자신의 배우자가 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진짜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상당 부분 해소된다. 상대방이 이룬 성취는 어떤 것이든 가해자에게 위협으로 여겨진다. 가해자의 가치는 상대방보다 앞서 나가고 상대를 이기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무언가를 성취할 경우 가해자는 그것을 경쟁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언어 폭력의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때만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므로 내면에서는 무력감을 느낀다. 무력감을 느끼면 그는 간접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심리 조종이다. 타인을 조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얻을 게 있을 때만 친한 척을 하거나 타인의 계획에 대해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것, 합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마치 이미 합의나 결정을 끝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심리 조종의 방법이다. 모든 언어 폭력은 통제와 지배의 성격을 띈다.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종하는 언어 폭력을 미치게 만들기라고 한다. 미치게 만들기 수법의 핵심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인 듯하다. 미치게 만들기는 권력의 존재나 권력의 욕구를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둘이 함께한 기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방과 얼마나 깊이 공유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는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이해받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폭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상대방 역시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를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간다. 가해자는 가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폭력적인 파워 게임으로 피해자를 이기려 들기 때문에 그를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짓밟히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자신 탓이라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 살게 된다. 피해자는 대개 가해자가 정직하고 솔직할 것이라고 믿으며 단지 자기가 알지 못할 뿐 그가 어떤 말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시 한번 자기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끔 선물을 사주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피해자의 외모나 정성껏 준비한 식사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기대치는 높아진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대부분 이런 희망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폭력적인 관계는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가해자들의 폭력에는 주기가 있다. 피해자가 직전의 폭력으로부터 회복되어 그것을 잊을 만할 때쯤 다시 폭력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 한 그들은 언어폭력에서 해방될 수 없다. 흥미롭게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할 때 던지는 말들은 실상 가해자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이해와 친밀감을 기대하며 가해자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수록 그들은 피해자의 솔직함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더욱 우월감을 느낀다. 피해자에게 차갑게 대함으로써 가해자는 통제력이 증가했음을 느낀다. 피해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가해자는 상대를 흔들어 놓을 만한 말이나 상황을 만들고 상대를 관심사와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재확보한다. 피해자가 화제를 제시하고 가해자를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할수록 가해자는 상대의 관심 및 그에 따른 우월감을 즐기고 대화를 거부한다. 함께 기뻐해 주리라 여기며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가해자는 상대의 노력을 하찮은 일로 만들고 폄하하여 우월감과 지배력을 유지한다. 가해자에게 이해와 친밀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기댈수록 가해자는 더욱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알려주려는 바를 알고 있다면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내면에 깃든 생명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다.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감정에 따라 의식적, 창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내면 깊은 곳에 생명력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멍 자국이 신체가 해를 입었음을 알리듯 어떤 감정들은 영혼이 해를 입었음을 말해준다. 언어 폭력의 피해자는 책임감이 강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분노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지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해심 결여를 자기 탓으로 여길 수 있으며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가 화를 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짜증난 것처럼 보이면 어떤 것이 그를 화나게 했는지 고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가해자의 분노뿐 아니라 행복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무력하고 불쌍한 사람인 척 가장하며 피해자를 조종할 경우 이러한 책임감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은밀하게 강압당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어야만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언어폭력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면 피해자는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배우자가 통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려면 높은 수준의 자존감이 필수다. 언어폭력 및 학대자의 세계관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은 언어폭력이 존재하는 관계라면 거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난다. 자주 보이는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이 가면서 파트너가 가해자의 불친절함이나 무례함, 무시, 무관심 등을 항의해야 할 만한 부당한 처사로 여기지 않게 된다. 2.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 파트너는 자신이 오해했다고 생각한다. 3. 언어폭력, 통제, 심리조종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가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여 파트너가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4. 가해자가 가끔 상냥한 모습을 보이면 파트너는 화났던 일에 대해 잊어버린다. 5. 학대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가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씩 통제의 강도를 높이면 파트너는 점차 학대 상황에 익숙해진다. 6. 가해자가 자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해 파트너를 탓하면 파트너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7. 파트너에게 비교 대상이 없다.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8. 가해자가
항상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트너는 나쁜 시간들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9. 파트너가 너무 놀라거나 평정심을 잃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다. 10. 파트너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트너가 학대를 알아차리고 가해자에게 항의하면 변화를 원치 않는 가해자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폭력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언어폭력을 가리키는 패턴들이 있다. 언어폭력은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은밀함은 가해자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다. 언어폭력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식으로든 정당하게 보이도록 가장되거나 오직 피해자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형태를 띈다. 파트너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헷갈리게 만드는 대화가 차츰 파트너에게 익숙한 일이 된다. 에리 쿠퍼는 말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보다 타인의 영혼을 파괴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더욱 강렬히 느낀다. 언어폭력이란 심리적 폭력의 일부로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상대에게 틀린 것을 믿게 하는 말 또는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는 모든 말을 아우른다. 언어폭력은 분노 폭발이나 욕하기처럼 대놓고 행해질 수도 있고 세뇌처럼 아주 미묘하고 은밀하게 행해질 수도 있다. 언어폭력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자신과 배우자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외적 권력의 세계에서는 벽이 필요하고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벽과 거리는 둘 다 적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우자를 적으로 여기거나 적어도 통제해야 하는 위협으로 여긴다. 그 결과 가해자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인다. 그가 던지는 말이 곧 그의 무기요, 이 무기의 종류가 곧 언어폭력의 종류다. 반박하기는 일부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주된 대답 방식이다. 상대방의 말을 계속 반박하는 가해자는 파트너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만 가진 것처럼 보인다. 관심 안 주기와 반박하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의 속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가해자들은 재빨리 반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거나 상대방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없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을 분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농담을 가장한 언어폭력은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이 빠짐없이 경험한 언어폭력의 유형이다.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든 재치와 품위로 감추든 농담을 가장하여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내려면 머리 회전이 빨라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학대는 농담과 달리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파트너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파트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가해자만이 승리에 도취된 표정을 짓는다. 농담을 가장한 언어폭력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전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파트너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비난조로 전달한다. 만약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해자는 그저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파트너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거나 거짓말을 지어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파트너를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도 언어폭력이다. 대화 중 맥락과 관계없이 특정 단어를 트집 잡는 형태의 폭력도 있다. 하찮아 보이게 만들기는 아주 미묘해서 배우자가 우울해지고 좌절감을 느끼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퍼트리샤 에반스, 언어폭력.